이순자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많이 네. 보이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수건부터 가락 장례 절차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재계는 여전히 한 이름 앞에서 쉽게 침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던 롯데가의 장녀 신영자. 그녀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떠났을까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유통의 제왕으로 불리던 여인, 한때는 유통의 데모라 추앙받았고 또 한때는 70대의 나이에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던 인물. 그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제국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여인이 마지막 순간에 붙잡고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수백억 혹은 그 이상의 개인 자산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장남과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평생 공을 들였던 롯데재단과 장학사업일까요? 별도의 유언장은 존재할까요? 만약 있다면 그 안에는 평생 엇갈렸던 가족들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도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신격호 회장에게서 단 한 번 듣고 싶어 했던 그 말. 영자야, 수고했다는 위로는 끝내 그녀의 귓가에 닿지 못한 채 바람처럼 흩어진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잣집 장녀로 태어났지만 1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이, 세라복을 입고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보내온 작은 선물을 품에 안으며 아버지를 상상해야 했던 소녀, 29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빈자리를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자라야 했던 딸. 그녀의 인생은 처음부터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결핍이었고 기다림이었고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훗날 1973년 호텔 롯데에 입사해 경영 일선에 뛰어들고 1970년대 후반 롯데백화점 설립 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누비며 유통의 기틀을 닦았을 때도, 그리고 한국 최초의 신의 면세점 모델을 정착시키며 유통의 데모라는 칭호를 얻었을 때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린 시절의 그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2015년 형제의 난으로 롯데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2016년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했을 때, 법정에서 자식 많은 선처해달라며 눈물을 흘렸을 때조차도 그녀는 어쩌면 여전히 아버지의 딸이었을 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장이 정리되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금, 남은 것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질문들 뿐입니다. 재산은 분배될 수 있지만 평생을 따라다닌 결핍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권력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은 과연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재벌가의 상속 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한 여인의 굴곡진 생애를 조용히 되짚어보려 합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돈일까요? 아니면 돈으로도 메울 수 없었던 상처를 통해 깨달은 어떤 인생의 진실이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80여 년 전 울산의 작은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한 소녀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대 초 나라 전체가 가난과 전쟁의 그림자 속에 짓눌려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울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21살 청년 신격호는 단돈 83엔을 손에 쥐고 일본행 연락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83엔은 단순한 여비가 아니라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결심이었고 가족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부산항을 떠나는 순간 고향 집에는 갓 태어난 딸 영자와 스물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아내 노순화 씨가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언젠가 금위환 향할 날을 기다리던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린 영재에게 아버지는 품에 안겨본 기억조차 없는 이름이었고 흑백 사진 속 어렴풋한 얼굴에 불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큰 돈을 번다더라는 말을 전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송금은 일정하지 않았고 모녀는 친정과 이웃의 도움에 기대어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훗날 롯데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운 창업주의 출발점은 이렇게 작고 초라한 숫자 83N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더 큰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딸의 성장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 세월, 아내가 병으로 쓰러질 때 곁에 있지 못한 거리, 그리고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 마음대로 오갈 수 없었던 시대의 장벽이 그것이었습니다. 신격호는 훗날 사업가로서 냉철한 판단과 집념으로 유명해졌지만 한 아버지로서는 첫 딸에게 늘 빚을 진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영자를 두고 아픈 손가락이라 불렀습니다. 세 손가락 중 가장 아픈 손가락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듯이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하는 존재였다는 뜻이었겠지요. 그 모든 시작은 83N과 함께 바다를 건너던 젊은 아버지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소녀의 긴 기다림을 운명처럼 시작하게 했습니다. 해방 이후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던 시절, 어린 영자 역시 아버지가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 막연히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에서 들려온 소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에서 사업 기반을 다진 신격호는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일본인 아내 사이에서 두 아들, 신동주와 신동빈을 두게 됩니다. 한국에 남겨진 첫 딸과 일본에서 태어난 두 아들. 같은 아버지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자라난 형제들이었습니다. 훗날 롯데가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신영자는 창업주의 장녀였지만 후계 구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 있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두 아들과 달리 그녀는 한국의 친정과 외계에서 성장했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웠던 시대적 배경은 가족을 더욱 멀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에서조차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었던 세월, 피는 이어져 있었지만 삶은 나란히 흐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롯데를 두고 두 나라에 걸친 가문이라 말했습니다.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복잡한 지분 구조와 경영권. 그 중심에 늘 조심스럽게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신영자였습니다. 그녀는 장녀였지만 동시에 두 체제 사이를 잇는 연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결점이라는 위치는 언제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긴장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2015년 형제의 난이 벌어졌을 때 신영자가 중재자로 나섰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는 서로 다른 세계를 오가며 균형을 잡아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자란 두 남동생과 한국에서 성장한 장녀. 한 아버지 아래 세 자녀의 운명은 처음부터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거리감은 세월이 흘러 거대한 재벌가의 권력 구조 속에서 더욱 또렷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신영자를 두고 자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아픈 손가락. 손가락은 5개가 다 소중하지만 그중 하나가 다치면 유난히 더 쓰이고 더 마음이 쓰입니다. 아픈 손가락은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미안함이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신격호 회장이 첫 딸에게 품었던 감정이 바로 그러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1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직접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아이. 2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노순화 씨를 어린 나이에 잃은 딸. 사업에 몰두하느라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세월은 훗날 성공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일본에서 보낸 작은 물건들이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손수건, 작은 가락지, 옷가지들, 특히 세라복은 어린 신영자가 자주 입고 다녔던 옷으로 전해집니다. 아버지는 직접 안아주지는 못했지만 물건으로나마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은 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손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훗날 부산으로 유학을 보내고 이화여대에 진학시키며 교육에 힘을 쏟았던 것도 어쩌면 그 미안함의 연장선이었을지 모릅니다. 신격호는 사업가로서는 냉철했고 결단력 있는 인물로 알려졌지만 장녀에게만큼은 늘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제게에 전해집니다.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다른 자녀들보다 자주 포착되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완전한 화해나 충분한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에는 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다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영자는 장녀로서 책임을 짊어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결핍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훗날 그녀의 집념과 야망, 그리고 때로는 지나칠 만큼 강한 완벽주의로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신영자가 태어나 1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바다 건너 일본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손을 잡아준 천이 아니라 편지와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네 아버지 일본에서 큰 사업을 한다더라 하고 말했지만 아이에게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집에 없을까? 왜 다른 아이들처럼 운동회 날 손을 잡아주지 못할까? 울산의 작은 마을, 비가 새는 초가집, 겨울이면 유난히 차가웠던 방바닥. 그곳에서 신영자는 외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노순화 씨는 29의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 한켠에서 어린 딸은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어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 쉽게 오갈 수 없었던 시대의 장벽은 한 가족을 두 동강 내 놓았습니다. 그 후로 영적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울타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의 빈자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저녁이 되면 문 밖을 한참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은 아버지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번번이 공허로 끝났습니다. 10살이 될 무렵까지 직접 아버지를 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훗날 그녀의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쉽게 기대지 못하는 아이, 인정받고 싶지만 먼저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어린 시절의 결핍은 그렇게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그녀는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신영자의 삶에는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하던 신격호 회장이 뒤늦게 딸의 성장 환경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내 딸을 계속 시골에 둘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 한마디로 영자의 삶은 울산의 작은 마을에서 부산이라는 도시로 옮겨지게 됩니다. 당시 부산은 전쟁 이후 빠르게 성장하던 항구 도시였고 교육 환경 역시 지방 중에서는 가장 앞선 곳으로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외계에서 자라던 소녀는 낯선 교복을 입고 더 큰 학교 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명문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생활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도시 아이들 사이에서 말투와 옷차림, 태도까지 하나하나 비교되는 환경 속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처지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창업주의 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그녀의 학업 경로는 점점 엘리트 코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가 딸을 챙기기 시작한 전환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보낸 시간은 여전히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키우고 있었고, 딸은 기숙사와 학교를 오가며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교육은 보상일 수는 있어도 어린 시절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부산에서의 학창시절은 신영자에게 또 다른 결심을 남겼습니다. 감정으로 매달리기보다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존재하기보다 스스로 이름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신영자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 앞에 놓인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일본에서 성장한 두 남동생 신동주와 신동빈은 이미 경영 수업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후계 구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장녀 신영자는 한국에서 성장했고 가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였지만 자라온 환경과 언어, 문화가 달랐습니다. 명절이나 공식 행사에서 한자리에 모이면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미묘한 거리감이 감돌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그룹 구조 속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인가 하는 질문은 늘 조심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장녀라는 상징성과 실질적인 후계 구도에서의 위치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신영자는 그 간극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는 집을 떠나거나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가족의 바깥으로 밀려나기보다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면 실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 아버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집념이 그때부터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1973년 호텔 롯데에 입사해 경영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 시기에 심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신영자는 단순히 재벌가의 딸로 남기보다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인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시간들, 장녀이지만 완전히 중심이 되지 못했던 미묘한 위치. 그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긴장은 훗날 그녀의 강인한 경영 스타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3년 신영자는 마침내 경영의 현장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상하듯 처음부터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해 그녀는 호텔 롯데에 입사해 비교적 낮은 직급에서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호텔 롯데는 한국 관광산업이 막 기지개를 켜던 시기에 상징적인 공간이었고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사업 기반을 다져가던 신격호 회장은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유통과 관광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장녀 신영자가 그 중심에 조용히 발을 들여놓은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호텔은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객실 점유율, 연회 매출, 외화 수입, 서비스 평가 점수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기록되고 냉정하게 비교되었습니다. 신영자는 일일 매출 보고서를 직접 확인했고 예약 현황과 객단가를 꼼꼼히 체크하며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이름은 현장에서 특권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곧바로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주변의 시선은 언제나 두 갈래였습니다. 특혜라는 의심과 기대라는 압박이 동시에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현장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중요한 연회가 열리면 홀 한쪽에 서서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를 불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유통과 서비스 산업은 아직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신영자는 이 틈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호텔을 중심으로 관광 동선을 만들고 외국인 소비를 흡수하는 구조를 구축하며 훗날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확장될 수 있는 모델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사업을 돕는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의 축을 세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숫자에 강했고 현장에 집요했습니다. 훗날 유통의 데모라는 별칭을 얻게 되는 기반은 바로 이 시절에 다져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연 아버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장녀로 태어났지만 자연스럽게 후계 중심에 서 있지 않았던 그녀에게 호텔 롯데는 직장이 아니라 증명의 무대였습니다. 1973년의 입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리던 딸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두드린 경영인으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서울 소공동에 롯데백화점 본점 건설이 본격화되던 시기, 신영자는 더 이상 호텔의 실내에서 숫자만 바라보는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공사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 소공동 일대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가르며 올라가고 있었고 시멘트 먼지와 용접 불꽃이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회장 딸이라면 응접실에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신영자는 작업복에 가까운 차림으로 현장을 오르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인부들과 같은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공정 일정과 자재 수급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백화점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롯데가 한국 유통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징적 프로젝트였습니다. 매장 동선, 층별 구성, 브랜드 유치 전략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현대적인 대형 백화점 모델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한국 소비자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신영자는 층별 매출 예측 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어떤 브랜드를 어느 위치에 배치해야 유동 인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하식품관과 여성 패션층의 동선 설계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시기 그녀에게는 또 다른 개인적 부담도 있었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자는 안 된다는 선입견이 작동할까 염려해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가팔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공정을 점검하고 늦은 밤까지 회의를 이어가던 모습은 단순한 열정 이상의 집념이었습니다. 백화점 개점 이후 매출은 빠르게 상승했고 롯데백화점은 서울 도심 소비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공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의 먼지 속에서부터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신영자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장녀로서 그러나 자연스럽게 후계 중심에 서 있지 못했던 그녀가 실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훗날 유통의 데모라는 별칭이 따라붙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 시기에 치열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을 통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창업주의 딸이 아니라 이 제국을 함께 세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서울 도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후 신영자의 시선은 더 넓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 궤도에 오르자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면세시장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영자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었습니다. 단순히 호텔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내 면세점 사업을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한 곳에서 흡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시내 면세점 모델은 아직 낯선 개념이었고 공항 중심의 면세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도심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체류 시간과 소비 규모를 동시에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롯데는 한국 최초의 시내 면세점 모델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며 호텔 롯데와 롯데백화점, 롯데 면세점이 하나의 소비 동선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이후 한국 유통산업의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신영자는 현장을 직접 챙기는 경영자로 알려졌습니다. 매장 순회를 돌 때는 진열된 상품의 각도 하나, 바닥의 작은 먼지까지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호랑이 고모라는 별칭이 따라붙었고 보고서의 숫자가 조금만 어긋나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은 단순한 권위 과시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집요함이었습니다. 매출 구조를 세분화하고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며 관광 시즌에 맞춘 프로모션 전략을 세우는 등 그녀의 경영 방식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 롯데 면세점은 공격적인 브랜드 유치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영자는 유통과 관광, 금융 흐름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유통의 데모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언제나 긴장과 부담이 따라다녔습니다. 장녀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경영자로서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성공은 박수와 함께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매출이 오르면 다음 목표가 기다렸고 시장이 확대되면 경쟁도 거세졌습니다. 신영자는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시작된 집념은 면세점과 호텔, 그리고 롯데 유통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창업주의 딸을 넘어 한국 유통산업의 한 축을 세운 경영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15년 롯데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언론은 이를 형제의 난이라 불렀습니다.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신동주와 신동빈 두 형제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미 고령이던 신격호 회장은 판단력 논란 속에 있었고 그룹 내부 문건과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표 대결이 연일 뉴스의 중심을 장식했습니다. 재계 5위권에 오르던 거대 기업의 민낯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업주의 장녀 신영자는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장녀이면서도 일본과 한국 양측을 모두 알고 있는 인물, 그리고 오랜 세월 유통 부문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경영자라는 점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중재자로 거론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신영자가 형제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물밑에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문과 기업의 체면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의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의 해임과 복귀 논란, 한국 롯데 지배구조 개편 문제, 그리고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건강 상태까지 얽히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충격을 준 장면은 고령의 신격호 회장이
언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형제 간 경영권 다툼의 상징처럼 소비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장녀로서 느꼈을 심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영자는 공식적으로 한쪽 편을 공개 지지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복잡한 위치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동생과의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주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제의 나는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롯데의 기업 이미지와 가족의 내밀한 갈등은 국민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신영자에게 2015년은 단순한 경영 분쟁의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롯데라는 이름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시간, 그리고 장녀로서 가문을 지키려 했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해였습니다. 형제의 나는 이후 벌어질 또 다른 시련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형제의 난으로 롯데의 내부 갈등이 세상에 드러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16년 또 다른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검찰 수사였습니다.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비자금 및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의 칼날은 그룹 핵심 인사들을 향했고 그 중심에 신영자가 있었습니다. 면세점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횡령 및 배임 관련 의혹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통의 데모로 불리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으로 언론에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포토라인에 선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는 무거운 세월이 겹쳐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은 제게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법정에 선 신영자는 더 이상 백화점 매장을 점검하던 경영자가 아니라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이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 거론되었을 때 그녀가 보인 감정은 이전의 강한 이미지와는 달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상징처럼 남았습니다. 수조 원의 매출을 이끌던 경영자도 결국 법정에서는 한 명의 어머니로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와 감형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했고 롯데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신영자는 경영 일선에서 점차 물러나게 됩니다. 평생 현장을 누비며 성과로 자신을 증명해온 인물에게 2016년은 가장 혹독한 시험대였습니다. 형제의 난이 가문의 균열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면 검찰 수사는 그녀 개인의 명예를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은 불과 1년 사이에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재계에서는 신격호 회장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늘 미안함과 애틋함의 대상이었던 장녀가 노년의 끝자락에서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2016년의 포토라인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장면이 아니라 신영자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정점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신영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생을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현장을 누비던 경영자가 이제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구치소 수감 소식을 짧게 전했지만
그 안에서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평 남짓한 독방, 정해진 시간에 울리는 기상종, 제한된 면회와 통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인물에게 그 변화는 단순한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그 시기 신격호 회장은 고령과 건강 악화로 병상에 누워 있었고 치매 증상까지 겹쳤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장녀로서 그리고 한때 가장 가까운 사업 파트너였던 딸로서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곁에서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였을 것입니다. 평생 한 번쯤 듣고 싶었던 말. 영자야, 수고했다. 그 한마디를 기다리던 시간은 이제 물리적 거리와 법적 제약 속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신영자가 수감 중에도 그룹의 소식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이미 새로운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독방의 고요함 속에서 떠올랐을 이름은 아버지였을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울산의 집 앞에서 문 밖을 바라보던 소녀의 기억과 2016년 법정에 서 있던 노년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을지도 모릅니다. 성공과 실패, 명예와 불명예가 교차한 인생의 궤적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더욱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수감 생활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항소와 감형 과정을 거치며 형량은 조정되었고 결국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그 몇 해의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난과 검찰 수사, 그리고 수감 생활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신영자의 인생을 두 갈래로 나누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전반부가 확장과 성취의 역사였다면 후반부는 상실과 성찰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서 시작된 그 성찰은 훗날 그녀가 선택하게 될 또 다른 길의 밑바탕이 됩니다. 신영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경영 성과와 형제의 난, 그리고 검찰 수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거친 사건들 사이에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자녀의 어머니로 살아간 세월입니다. 신영자는 젊은 시절 결혼을 했고 재계 안팎의 시선 속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재벌가의 장녀라는 위치는 혼인조차도 개인적인 선택만으로 끝나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 기업과 기업의 관계가 얽히는 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그녀의 일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롯데의 사업이 빠르게 확장되던 시기, 신영자는 호텔과 백화점을 오가며 경영 일선에 서 있었고 동시에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아이들의 학업과 생활에도 세심하게 관여했다고 합니다. 해외 유학 여부, 학교 선택, 생활 태도까지 꼼꼼히 챙겼다는 증언이 전해집니다. 특히 아들 장재영에 대해서는 각별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외부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강한 경영자 이미지와 달리 가족 앞에서는 비교적 부드러운 모습이었다는 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가의 가정은 언제나 조용한 공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집안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언론의 관심은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신영자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지도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을 아꼈습니다. 이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배어있던 가족의 균열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의 연장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영 일선에서
강한 카리스마로 불리던 그녀가 가정 안에서는 또 다른 긴장을 안고 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던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백화점 건설과 면세점 사업이 본격화되던 시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현장 점검 속에서도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장녀로서 아버지의 기대를 짊어지고 아내로서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는 삼중의 역할은 신영자에게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분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훗날 법정에서 제 잘못입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라고 말하던 장면은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본능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호칭 뒤에는 결국 가족을 지키려는 한 여성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16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신영자를 여전히 유통의 데모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이라는 공간은 직함과 과거의 성취를 모두 벗겨내는 곳이었습니다. 검찰이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추궁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던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거대 유통기업의 상징이 아니라 한 명의 피고인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을 때 신영자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평소 냉정하고 단호하던 표정 대신 목소리가 흔들렸다는 증언이 전해집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은 법정 안팎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한 문장은 수십 년간 강인한 경영자로 살아온 인물이 결국 가장 먼저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오랫동안 그녀를 호랑이 고모라 불렀습니다. 매장을 돌며 진열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서의 숫자를 날카롭게 지적하던 모습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신영자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의 자리에서 그녀는 자식이 혹시라도 법적 책임을 함께 지게 될까 염려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과 감형 과정에서도 건강 문제와 고령이 주요하게 언급되었고 가족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대비를 남겼습니다. 한때는 수천억 원 매출을 움직이던 경영자가 법정에서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어머니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전략적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평생 쌓여온 모성의 발로였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 그녀의 정체성은 재벌가 장녀나 롯데 유통 책임자가 아니라 어머니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잃었던 경험은 어쩌면 자녀를 향한 보호 본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겪었던 결핍을 자식에게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그 한 장면은 신영자 인생의 또 다른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서도 끝내 놓지 못한 가족이라는 이름. 화려한 경영 성과와는 별개로 그녀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중심에 두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언제나 신영자 개인의 경영 성과와 법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던 또 하나의 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특히 장남으로 알려진 장재영의 이름은 여러 차례 언론과 재계 인사들의 증언 속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과거 롯데에서 근무했다는 한 인사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를 닮아 비교적 온화하고 예의 바른 인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신영자가 공개적으로 가족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가까운 이들은 그녀가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깊이 관여했다고 전합니다. 해외 유학 여부, 전공 선택,
그리고 가문의 이름을 짊어지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제영은 이후 롯데 장학재단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며 점차 공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별세한 뒤 재단 운영과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영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재단을 통해 사회공헌에 힘을 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에게도 단순한 경영 승계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책임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차원을 넘어 가문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랐던 그녀는 자녀에게만큼은 정서적 거리감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법정에서 자식들은 모른다고 말하던 장면은 단순한 방어 논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모성의 연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영자는 장녀로 태어나 아버지의 기대와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또 다른 그림자가 되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재계에서는 그녀의 자녀들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롯데와 인연을 이어갈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직접 경영에 참여할지 아니면 재단 중심의 활동을 이어갈지에 대한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영자가 남긴 유산이 단지 주식과 부동산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녀에게 성과로 증명하라는 태도와 동시에 가문을 지키되 상처를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역사 속에서도 결국 이어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신영자의 인생 후반부는 그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자녀에게 건네는 조용한 당부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영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조문과 추모의 말이 이어지는 한편 재계 안팎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과연 그녀는 얼마나 많은 자산을 남겼을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평생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호텔 사업을 이끌어온 인물인 만큼 그 이름 뒤에 따라붙는 숫자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신영자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었고 장기간 축적된 배당 수익과 부동산 자산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총액은 시점과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계에서는 수백억 원대에서 그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이 국내외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장녀로서 보유한 지분과 금융자산의 가치는 단순한 현금 규모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호텔 롯데 입사 이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 확장을 통해 쌓아 올린 배당과 보상, 그리고 개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물론 2016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자산이 동결되거나 처분된 사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재계 상위권 자산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영자의 자산을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창업주의 가게 안에서 형성된 것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성과를 내며 축적한 결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그녀의 자산을 두고 상속의 산물이자 경영 성과의 축적이라는 이중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롯데재단을 통해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꾸준히 자금을 출연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자산은 단순한 개인 축적이 아니라 일정 부분 사회 환원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말년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그녀는 재단 활동에 더욱 집중하며 공적인 영역으로 자산의 일부를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거대한 자산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주식과 부동산은 상속 절차를 통해 정리될 수 있지만 그 자산이 상징하는 의미까지 함께 이전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용자가 남긴 것은 단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한 시대 유통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형성된 자산의 역사였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신용자의 이름은 점차 회의실이 아니라 재단의 공고문과 장학증서 위에서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롯데재단 이사장으로서 장학사업과 복지지원 사업에 꾸준히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독거노인을 위한 생계 지원 사업은 재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롯데재단은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누적 지원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신용자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이사장이 아니라 주요 사업 방향과 예산 배분에 직접 관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장학증서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곤 했다고 회고합니다. 이는 경영 현장에서 보여주던 냉철한 모습과는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그녀의 개인적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기억은 교육 기회를 잃을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더욱 깊이 공감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독거노인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 가족의 부재를 겪는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재단 활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2016년 이후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그녀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신용자가 말년에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재단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회복 차원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한 자산을 사회적 책임의 형태로 돌려주려는 의지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부 자산이 재단 기금으로 출연되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방식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단 활동이 그녀 인생 후반부에 중심에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묻습니다. 앞으로도 이 재단을 통해 자산이 지속적으로 사회로 환원될 것인지, 그리고 그 방향성은 누가 이어갈 것인지, 신용자가 남긴 자산은 단지 상속 대상이 아니라 이미 일정 부분 사회와 연결된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지 여부는 그녀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신용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재계와 언론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유언장을 남겼을까 하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유언장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자산과 계열사 지분을 고려하면 생전에 일정한 법적 정리를 해두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됩니다. 특히 롯데그룹처럼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가진 대기업 집단에서는 상속 과정이 단순히 가족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분 이동은 곧 경영권과 연결되고 시장의 반응과도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장녀이자 오랜 기간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온 신용자의 상속 계획은 재계에서 민감하게 바라보는 사안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직계비속에게 일정 비율이 배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전 증여나 재단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롯데재단에 추가 출연을 명시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년의 신용자는 재단 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고 사회공헌 사업을 자신의 또 다른 역할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언장에 재단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그녀의 인생 후반부 가치관을 반영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관측은 자녀 중심의 상속입니다. 장남 장재영을 비롯한 자녀들이 지분을 승계하고 이를 통해 가문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구조를 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녀는 단순히 권력을 고정하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증명하는 방식을 중시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언장에는 자산 배분뿐 아니라 가문과 기업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경영 일선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책임 있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을 가능성, 혹은 재단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길을 열어두었을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관측일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영자가 남긴 선택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유언이 있다면 그것은 장녀로서, 경영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살아온 세월의 총합일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이전이지만 유언은 가치의 전달이기도 합니다. 신영자의 마지막 선택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그것은 앞으로도 롯데가의 방향성과 맞물려 조용히 해석될 것입니다. 신영자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끝내 아버지를 향해 서 있던 딸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의 작은 집 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소녀는 1973년 호텔 롯데에 입사해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경영자가 되었고 1980년대부터 90년대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키워내며 유통의 데모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질문이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충분히 인정받았는가? 나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존재였는가? 2015년 형제의 난이 터졌을 때 장녀로서 가문의 균열을 지켜봐야 했던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016년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 재계의 상징이 아닌 피의자로 호명되던 순간 그녀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리고 차가운 독방 안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고령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떤 말을 삼켰을까요? 신영자의 인생은 확장과 추락, 명예와 논란이 교차한 궤적이었습니다. 수조원 매출을 이끌던 경영자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법정에서 제 잘못입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라고 말하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자산 규모와 상속 구조, 유언장의 존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쩌면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롯데재단을 통해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힘을 쏟으며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결핍을 다른 이들에게는 남기지 않으려 했던 선택, 그것이 그녀 인생 후반부의 방향이었습니다. 장녀로 태어나 아버지의 그림자와 기대를 짊어지고 두 나라에 걸친 복잡한 가문 구조 속에서 중심과 주변 사이를 오가며 끝내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던 한 여성의 시간. 사람들은 이제 묻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듣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끝내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이미 스스로를 용서하고 내려놓았을까요? 수백억 원대 자산의 향방과 유언장의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신영자는 성공한 경영자이면서 동시에 상처를 안고 살았던 딸이었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면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결국 인생은 직함으로 남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와 더불어 무엇을 끝내 그리워했는가입니다. 신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화려한 백화점 불빛보다 더 오래 남는 장면은 어쩌면 어린 시절 문 밖을 바라보던 소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그녀 안에 조용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